예, 박근혜 전 대통령의 1심 선고 공판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사상 처음으로 1심 선고 공판은 생중계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박 전 대통령 측은 법원에 재판 생중계 일부 제한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지만 법원은 각하 결정을 내렸습니다. 관련된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김광삼 변호사, 양지민 변호사 두 분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먼저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재판이 내일 오후 2시 10분부터 시작이 된다고 하죠. 헌정사상 처음으로 TV로 생중계가 될 예정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예. 사실은 이게 사상 첫 생중계 결정입니다. 1심 예. 재판부의 판단에 대해서 아예 이 방송에서도 중계가 가능하게 됐는데요. 촬영은 뭐 법원 카메라로 찍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니까 예. 언론사 카메라가 안에 입장을 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법원 카메라로 찍어서 이제 그 영상을 생중계하는 방식인데요. 사실은 뭐 이 부분에 대해서 뭐 양측의 입장이 좀 갈리는 것 같습니다. 박 전 대통령 측에서는 이건 그 무죄 추정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이다. 너무 피고인의 인권을 고려하지 않은 것이다라고 이제 주장을 하고 있고요. 반면에 재판부가 이렇게 중계 결정을 결국 한 이유는 국민들의 알 권리를 충족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공익적인 측면에 조금 더 무게를 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사안이 사실은 국정농단 사태가 한 대통령의 탄핵까지 이어질 정도로 워낙 중대한 사안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1심의 판결이라고 하더라도 국민들이 좀 알 권리가 있다라고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네, 크게 보면은 이제 뭐 1심이니까 박 전 대통령 측에서는 이제 무죄 추정의 원칙, 뭐 2심 또 뭐 최종 대법원에서 어떻게 또 뭐 무죄로 날 수도 있고 이제 그런 거니까 그런 입장인 것 같고, 재판부는 이제 국민의 알 권리를 중요하게 본 것 같아요. 근데 사실 가처분이요. 예. 뭐 지금 언론에 전해진 거에 의하면 그러니까 그 중계를 못하도록 하는 예. 그 가처분 자체가 3번이나 이게 신청이 됐더라고요. 예. 그 한 번은 도태우 변호사가 한 번 냈던 건데 그것은 이제 지난 3일에 각하됐습니다. 예. 그리고 그 다음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직접 제출한 손도장을 직접 찍었다면서요? 그래 그것도 굉장히 이제 나중에 알려져서 의아했는데 예. 일단 재판부에서 판단한 것은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손도장 찍어서 한 거에 대해서 판단을 했어요. 예. 그래서 우리가 보통 다른 거는 그냥 각하한 거고요. 그렇죠. 예. 각하라는 것 자체는 뭐 이게 정말 요건에 해당되느냐 안 했느냐 이제 본안 심리를 하는데 심리하지 않고 그 자체가 요건이 해당이 되지 않는다고 해서 이제 아예 뭐 각하를 해버린 건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1심 선고를 한다고 해서 이제 무죄 추정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1심이라는 것이 본질적으로 1심이라는 건 이제 시청자도 다 알고 있고 국민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불이익이 있다고 볼 수가 없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또 국민 자체는 이제 재판의 어떤 선고 결과를 방송을 통해서 좀 알 권리가 있다. 그래서 국민의 알 권리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공공의 이익에 부합한다, 이게 반한다고 볼 수 없다, 이제 이렇게 보는 것이죠. 더군다나 이제 각하한 이유 중에 하나가 생중계와 관련 것은 법원 조직법 등에 의해서 정해진 재판부의 이제 고유 권한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가처분 자체는 원래는 민사소송에서 이제 대등한 당사자끼리 어떤 효력 장치를 정지시키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이것은 사실은 성격이 맞지 않다. 그래서 아예 가처분 자체는 뭐 이건 본안을 따질 필요도 없다 해서 이제 각하를 했어요. 결과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제 공공이익에 부합하는 것이고 무죄 추정 원칙에도 반하지 않는다. 그래서 생중계하는 것은 위법하지 않다. 이제 그런 판단을 내린 것이죠. 예. 그 박 전 대통령 쪽에서 이제 그 주장하는 것 보면은 이제 일부 뭐 양형 이유하고 이제 뭐 형량 정도 일부만 그 생방송 해야지 전체를 하는 것은 좀 너무 과도하지 않느냐, 이런 주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아니 뭐 그 자체는 그런 것 같아요. 이제 지금 내일은 2시간 전체 다 생중계가 가능한 거죠? 그렇죠. 이제 2시간을 할지 아니면 더 이제 시간이 2시간. 길어질 수 있죠. 왜냐하면 최순실 씨도 아마 2시간이 그 당시에 좀 넘어갔던 것으로 보이는데 시작은 2시 10분부터고 뭐 얼마나 걸릴지는 2시 10분 예상이 이제 2시간 정도 이렇게. 박근혜 전 대통령 측은 뭐 그런 거죠. 이제 전체적으로 이것을 중계 방송하는 것은 박근혜 전 대통령을 망신주기 아니냐. 그래서 그것 중에서 이제 주문이 있죠. 그러니까 징역형을 선고한다. 그리고 적용법조 이 정도만을 생중계하는 것은 뭐 괜찮지만 전체적으로 해서 어떤 범죄 사실지 증거 관계를 다 이 얘기를 해서 그럼 결과적으로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너무나 많은 불이익을 주는 것이다. 이제 그런 취지로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네. 다른 나라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다른 나라의 경우는 조금 다 차이가 있는데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사실 워싱턴 DC를 제외한 거의 모든 주에서 1, 2심 재판의 이제 중계 방송을 허용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뭐 연방 대법원은 여기서 제외가 되기는 하는데요.
그래서 예. 굉장히 폭넓게 중계를 인정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영국 같은 경우에는 1, 2심에 이제 일부 제한적으로 허용을 하고 대법원 같은 경우에는 전 과정 생중계를 합니다. 네. 그런데 여기에 비해서 이제 독일이나 프랑스는 조금 보수적인 입장인데요. 독일 같은 경우에는 재판 전후에 이제 촬영만 가능하고요.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녹음이나 촬영 장치 사용을 일체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랑 조금 닮은 점이 있는 나라는 일본 같은데요. 예. 일본 같은 경우에는 법원이 허가할 경우에 가능하지만 우리나라도 그런 것처럼 실제로 허가하는 사례는 굉장히 드물다고 합니다. 예. 내일 이제 박 전 대통령의 선거 장면이 어떻게 이제 뭐 사상 처음이니까 말이죠. 어떤 모습으로 나타날지 이제 관심인데요. 일단은 보통은 이제 방송사들끼리 이제 협의해서 이렇게 이제 대표로 들어가서 촬영한다든지 이렇게 이제 하지 않습니까? 혼잡스러우니까. 근데 내일은 법원 카메라를 통해서 중계될 예정이라고 해요. 왜 이런 조치를 한 겁니까? 일단 뭐 417호 법정이 예. 뭐 법정 중에 제일 큰데 예. 사실은 그렇게 생각보다 크지 않아요. 예. 그래서 방송 카메라가 들어오게 되면 일단 좀 혼란스럽고 선거하는데 좀 영향이 있을 가능성이 크고요. 예. 또 이제 방송 카메라 들어오면 이제 하나하나 그 표정을 다 잡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제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재판부가 좀 많이 부담을 느낀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HD 고화질 카메라 4대 정도를 외부에서 이제 빌리는 형식으로 와서 카메라를 설치를 하고요. 원래 카메라가 설치하면 이제 카메라 를 운영하는 그 담당자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렇게 하지 않는다고 그래요. 그래서 예. 자동으로 해놓고 이제 고정을 시켜놓고 하겠다고 그렇게 언론에 지금 보도가 되고 있어요. 예. 그 자체는 아마 재판부에서 여러 가지 이제 카메라 자체를 움직이게 되면 여러 가지 아마 심적 부담감이 굉장히 있는 것을 보입니다. 그런데 예. 사실 내일 재판에서 생중계를 하는데 아마 재판장이 선고를 하는 이제 선고문을 이제 낭독하지 않습니까? 예. 그거에 좀 의미가 있는 거라고 봐요. 왜냐하면 원칙적으로 이제 피고인이 출석을 하면 어떤 재판장이 선고를 할 때 피고인의 어떤 모습이랄지 표정이랄지 이제 그런 것들이 상당히 지금 저 법정인가요? 그때 처음 네네네. 재판. 최순실 씨 받았던 대법정 맞습니다. 예. 그렇게 해서 이제 표정 같은 그런 게 관심이 좀 많을 수 있는데 이제 그런 것은 없기 때문에 대부분 그 재판장 바로 정면에 있는 카메라 중에서 왼쪽 카메라가 재판장을 향하고 오른쪽 카메라가 이제 재판부 전체를 촬영할 예정으로 돼 있거든요. 예. 그래서 거의 주로 뭐 재판장이 선고문을 낭독하는 그 부분이 아마 주로 내일 방송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참석자는 누가 되는 겁니까? 박 전 대통령은 지금 불출석할 그렇죠. 거라고 하죠. 건강 예. 이유로요. 이제 재판부를 제외하고는 검사 측에서는 특수사부, 예. 그러니까 재판을 담당했던 특수사부 쪽에서 나오고, 그다음에 이제 피고인 측에서는 박근혜 전 대통령 이제 국선 변호인들이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예. 근데 원칙적으로 일반적인 재판에서는 그 변호인이나 검사가 나오지 않습니다. 단지 피고인만 소환을 해서 판사가 일방적으로 주문을 결정해서 낭독을 선고를 하는 거거든요. 예. 그런데 내일 워낙 역사적인 사건이기 때문에 이제 검찰 측에서 이제 검사들도 나오고 피고인 측에서는 변호인도 참여를 해서 이제 경청하는 그런 형태로 진행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순서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원칙적으로 일반적인 사건에서 이제 피고인에 대해서 호명을 하죠. 예. 피고인 박근혜. 예. 그래서 이제 재판장에 따라서 스타일이 굉장히 달라요. 예. 그래서 범죄 사실에 대해서 굉장히 자세히 설명하고 유죄된 것은 왜 유죄인지 또 무죄는 왜 무죄가 됐는지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하면서 마지막에 이제 주문을 하죠. 예. 피고인에 대해서 징역 몇 년 선고한다. 그리고 미결구금은 며칠을 산입한다. 이제 그런 형태로 이루어지면서 또 며칠 내에 항소할 수, 7일 내에 항소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이제 그런 형식으로 이루어지는데 내일 일단 뭐 피고인 박근혜 전 대통령이 출석하지 않기 때문에 아마 사건 번호만 호명을 하면서 선고가 시작될 가능성이 크죠. 예. 지금 박 전 대통령이 받고 있는 이제 혐의, 내일 재판부에서 다루게 되는 혐의가 18개라고 그러죠. 그렇습니다. 예. 굉장히 많은 혐의인데요. 예. 그 중에 13개가 이제 최순실 씨가 받고 있던 혐의와 사실 겹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제 최순실 씨가 유죄로 인정받았던 그 부분에 있어서도 관심이 집중이 되는 것 같은데요. 예. 박 전 대통령이 지금 받고 있는 주요 혐의가 크게는 뭐 4가지로 나눠볼 수 있겠습니다. 예. 첫 번째는 본인의 직권을 남용하고 또 권리행사 방해했고 강요한 부분. 그러니까 자기가 대통령직을 본인이 수행을 함에 있어서 그 직권을 이제 남용한 부분인데요. 블랙리스트 관련해서 아니면 뭐 출연금을 강요한 부분이 있고요. 예, 잠깐만요. 지금 김은국 씨가 경찰에 성폭행 혐의로 고소된 가수 김은국 씨가 경찰에 출석하는 모습입니다. 오늘
예, 김 씨는 물론 성폭행은 물론 성추행도 아니다라고 이제 부인하고 있는 상황인데 잠깐 들어볼까요?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서에 나오셨는데 본인 받고 계신 성폭행 혐의 인정하시는지요? 인정을 못하죠. 행위 자체가 없었다는 의미이신지 아니면은 뭐 행위는 있었지만 사기에 의한 것이 없다 이런 주장이신지요? 제가 그렇게 세상을 산 사람이 아닙니다. 너무 사실무근이고 허위 사실이고 조사에 한 점 부끄럼 없이 진실만이 대답하겠습니다. 결백을 주장하시고 계신 건데 본인의 위험의를 입증할 만한 자료 같은 거를 제출하실 계획이 있으신지요? 예, 증거물도 많고요. 증인도 많고 정말 부끄럽습니다. 제가 이렇게 세상을 살지 않았는데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는 모르겠고요. 어떤 음의 세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최근 언론 인터뷰 같은 거 통해서 뭐 추가 성추행 의혹이 있었다는 뭐 보도가 좀 나오고 있는데 혹시 이거에 대해서는 하실 말씀 같은 게 있으실까요? 그것도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같이 축구하고 응원 다녔던 사람들인데 보니까 이것도 거의 사실이고 뭔가 음해가 있습니다. 절대 저는 성폭행, 성추행 한 적이 없습니다. 미투 운동이 확산하는 가운데 이런 일에 연루되셨는데 미투 운동에 대한 본인의 생각은 좀 어떠십니까? 경찰에서도 밝혀졌듯이 미투도 아니고 성폭행도 아니고 자주간 조사에 제가 정말 한 점 부끄럼 없이 성실하게 조사에 응하겠습니다. 정말 이렇게 저한테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고 많은 팬들한테 너무 죄송스럽고 특히 사랑하는 제 가족한테 너무 미안하고 하루하루 시간 때우기가 힘들었습니다. 가족이 이렇게 피해를 보고 하루아침에 방송을 떠나야 되고 이런 심정은 진짜 다른 연예인들, 가수분들 이런 피해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대한가수협 회장으로서 전국 회원분들한테도 너무 죄송하고 오늘 진실이 밝혀져서 하루빨리 명예 회복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예, 성폭행 혐의로 고소된 가수 김은국 씨 경찰에 출석하는 모습입니다. 광진경찰서에 지금 나왔는데요. 출석했는데요. 오늘 피고소인 신분을 불러서 성폭행 의혹과 관련한 조사를 벌일 예정입니다. 김 씨를 고소한 30대 여성 A 씨는 지난주에 경찰에 출석해서 이미 조사를 받았습니다. 조금 전에 들으신 대로 김은국 씨는 인정 못한다, 사실 무근이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조사에 한 점 부끄러움이 없이 성실히 응하겠다. 그리고 무혐의를 입증할 증인이나 뭐 증거물이 많이 있다. 그리고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모르겠다 이런 것도 있었습니다. 자, 이 관련된 얘기는 다시 한번 좀 들어볼까요? 예, 조금 있다가 그러면 다시 이 문제는 조금 더 좀 들어보기로 하겠습니다. 예, 김은국 씨 관련해서 조금 이따 좀 얘기를 짚어보기로 하고요.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그 혐의 18개 혐의에 대해서 얘기하다가 지금 속보를 잠깐 전해드렸는데요. 네. 좀 계속해서 말씀해 주시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박 전 대통령이 주요 이렇게 받고 있는 혐의 같은 경우에 첫 번째는 이제 직권남용 관련돼서 뭐 블랙리스트를 만들었다든지 아니면 미르나 K스포츠 재단 관련해서 기업들에게 강요해서 이제 출연금을 받아냈다라는 혐의고요.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가장 중요한 혐의라고 볼 수 있는 특가법상 이제 뇌물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이유는 박 전 대통령이 사실상 지금
지금 형량을 만약에 몇 년을 받을지는 모르겠지만 그 형량 부분에 있어서 가장 이제 주요하게 작용되는 그런 요소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이고요.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뭐 정유라 씨 관련돼서 뭐 승마 지원을 한 부분 그리고 K스포츠 재단의 추가 출연을 요구한 부분도 다 혐의 내용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는 뭐 공무상 비밀 누설이라든지 강요 미수가 있는데요. 공무상 비밀 누설 같은 경우에 뭐 정호성 전 비서관이 이제 그 청와대 문건을 유출함에 있어서 박 전 대통령과 공모했다라는 것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호성 전 비서관이 이제 유죄로 판단이 됐죠. 그렇기 때문에 뭐 다른 혐의들도 마찬가지겠지만 박 전 대통령이 유죄로 판단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여지는 것이고요. 강요 미수 같은 경우에는 아직 판단이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CJ그룹 관련해서 그 부회장 퇴진에 개입을 했다라는 혐의를 지금 받고 있습니다. 예. 자, 김 변호사님, 네. 이 내일 선고 형량은 어떻게 될까요? 최순실 씨하고 이제 많이 지금 비교가 되는 그런 상황인 거죠. 같은 네. 재판부다 보니까 네, 말이죠. 이제 최순실 씨 혐의 중에서 이제 겹치는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고요. 예. 최순실 씨는 13개 혐의인데 11개가 유죄 또는 일부 유죄 나왔거든요. 그래서 최순실 씨는 그 당시에 이제 검찰의 구형이 25년형을 구형했는데 선고형은 20년형이 나왔고요. 예.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제 30년형을 구형했는데 이제 내일 선고가 어떻게 나올지 이제 상당히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 최순실 씨가 20년형이 선고됐는데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은 좀 더 형이 좀 무거운 형이 선고될 것이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혐의 자체도 최순실 씨보다 좀 많고요. 18개 혐의잖아요. 물론 그중에서 내일도 아마 일부는 무죄가 나올 겁니다. 왜냐하면 최순실 씨와 관련된 부분에서 무죄가 나온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블랙리스트랄지 뭐 강요 부분 그런 것들이 최순실 씨보다 이제 혐의가 좀 더 있어요. 그리고 이제 특히 중요한 부분이 뇌물죄 아니겠습니까? 근데 뇌물죄의 주체는 이제 공무원이단 말이에요. 그래서 박근혜 전 대통령은 대통령으로서 어떤 뇌물에 관여된 거고, 더군다나 직권남용과 관련된 부분은 대통령으로서 직권남용을 한 부분이기 때문에 적어도 민간인이 이제 최순실 씨보다는 형량이 좀 높아질 것이다. 그래서 대략적으로 한 25년형 정도가 선고될 가능성이 좀 크지 않는가. 이제 그 부분에서 선고될 가능성이 큰 안팎으로 거예요. 선고가 될 것이다. 양 변호사님은 내일 재판 보시면서 어떤 부분이 상당히 좀 중요한 포인트라고 보십니까? 뭐 일단은 말씀하신 것처럼 최순실 씨 재판과 비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재판부도 동일하고요. 그리고 18개 혐의 중에 13개 혐의가 이제 겹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아무래도 주목이 될 텐데요. 최순실 씨와 겹치는 그 13개 혐의 중에서 사실은 최순실 씨가 2개 혐의에 대해서 무죄를 받았습니다. 동계 영재 스포츠센터 관련해서 그리고 미르와 K스포츠재단 관련한 지원 부분이 일부가 그 무죄로 판단을 받았는데요. 과연 이 부분도 이제 박 전 대통령의 그 재판에 있어서 그대로 이제 판단이 유지될지 하나 관전 포인트가 있겠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이재용 부회장 관련한 부분도 사실 지켜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항소심에서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재판부가 판결문에 뭐라고 적시를 했냐면 이 요구형 뇌물 사건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공여자보다 공무원에 대한 비난이 가중된다라고 해서 조금은 이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책임에 더 무게를 지우는 듯한 그런 내용을 또 판결문에 담아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연 박 전 대통령이 어떤 판단을 받을지도 주목이 되고요. 그리고 뭐 그 외에 최순실 씨와 겹치지 않는 혐의 외에 다른 혐의들, 뭐 CJ 부사장 관련해서라든지 아니면 블랙리스트 아니면 청와대 문건 유출 사건, 그 공범자들이 이제 유죄로 인정된 부분이 그대로 박 전 대통령도 유죄로 인정이 될 것인지 이 부분도 관전 포인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내일 그 재판 외에도 이제 특활비수 재판이 또 남아 있는 거죠? 다른 재판부에서 있죠. 다른 재판부에서 또 특활비 있고요. 이제 뇌물 수사가 있기 때문에 내일 형량이 선고된다 하더라도 또 다른 재판이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서 일단 국정농단과 관련해서는 내일이 아마 전체적인 그 재판 자체는 1심은 이제 마무리된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특활비 문제가 남아 있기 때문에 이제 거기서 또 형량이 선고될 건데 그 특활비가 뇌물로 기소가 돼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 특가법상 뇌물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10년 이상 무기징역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그 재판에 있어서도 형량이 상당히 높게 선고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내일 선고된 형에다가 그것까지 같이 합치면 훨씬 더 최순실 씨보다 더 무거운 형이 선고된다고 봐야 하는 거죠. 내일 지금 오늘부터 상당히 그 법원 주변이 이제 통제도 하고 내일은 이제 더 이제 삼엄하게 이제 통제할 계획이라 하는데 재판 과정에서 뭐 우발적인 사태가 있을 가능성은 없습니까? 일단 뭐 박근혜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친박
보수 단체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마 내일도 법원 앞에서 아마 집회를 할 가능성이 크다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법원에서 이제 우발적인 걸 막기 위해서 일단 오전 11시 30분부터는 이제 청사 정문에 있는 차량 출입을 일단 폐쇄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오후 1시부터는 이제 보행로까지도 함께 통제를 하고요. 그래서 방청권을 가진 사람에 한해서 출입을 허용을 한다고 그래요. 그리고 이제 417호 대법정에 대해서는 오후 1시부터는 이제 완전히 폐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선고 과정에서 어떤 우발적인 그런 사고 그런 걸 막으려고 이제 법원에서는 뭐 최선을 다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예, 김은국 씨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 7시에 조금 못 미쳐서 김은국 씨가 경찰에 출석하는 모습을 저희가 생중계로 보여드렸는데요. 김은국 씨 본인은 일단 뭐 사실 무근이다라고 이제 언급을 했는데 일단 성폭행 혐의로 지금 고소당한 상태죠?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 여성이 주장하기로는 2016년 11월경 정도에 지인을 통해서 김은국 씨를 알게 됐는데 그때 이제 성폭행이 2차례 발생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김은국 씨 같은 경우에는 전혀 사실 무근이다라고 하면서 지인들도 다 같이 있는 자리였고 오히려 본인에게 1억 5천만 원이라는 이제 거액을 사전에 요구를 했다는 점을 고려를 해본다면 사실은 본인에게 조금 의도를 가지고 접근한 거 아니냐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여성은 김은국 씨를 이제 강간 그리고 이제 중강간 그리고 명예훼손 관련해서 이제 고소를 한 것이고 이거에 맞서서 김은국 씨 같은 경우에는 전혀 사실 무근임에도 불구하고 나를 형사처벌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했다라고 해서 무고죄와 그리고 명예훼손으로 맞고소를 지금 한 상황입니다. 네. 이런 와중에 또 월드컵 당시에 또 성추행 당했다는 의혹이 제기가 됐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앞서 김은국 씨는 뭐 안타깝다, 같이 축구 응원 다니는 사람들인데 하면서 뭐 음해다 이런 주장까지 했는데요. 일단 김은국 씨 지인인데 네. 그것도 30년 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2002년과 2006년도에 이제 월드컵이 굉장히 뜨거웠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그래서 응원하는 과정에서 이제 분위기가 좋아지면 이제 뭐 술을 먹이고 뭐 강제추행을 하고 뭐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다음에 그 지인이 본인이 카페를 운영했는데 카페에서 뭐 다른 손님들 갔느냐 이제 이런 거 확인을 한 다음에 방에서 문을 잠그고 아르바이트생을 뭐 추행했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예. 뭐 그거에 대해서 이제 김은국 씨는 그 지인 자체가 본인은 이제 개인적 감정이 있다는 거예요. 특히 축구협회 징계 관련해서 관계에 있는 사람이지 않느냐 이제 그런 얘기를 하고 있고 이거 완전 사실 무근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거 자체는 뭐 그 당시에 피해를 받았던 사람들이 고소를 한 것도 아니고 그다음에 또 알바생 같은 경우에도 뭐 문제를 제기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저건 좀 팩트를 좀 확인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봐요. 그래서 오늘 제가 조사받으러 들어갔는데 아마 저 내용은 조사하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저건 언론을 통해서만 나온 얘기고 그렇죠. 정식적으로 수사를 의뢰했다거나 뭐 법적으로 문제를 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은 이제 김은국 씨가 주장하는 이제 보험 설계사라고 하는 그 여자분의 진술에 근거해서 김은국 씨를 조사하고 이제 누구 진술이 신빙성 있냐고 하는 뭐 싸움이 될 텐데 뭐 일단 2번에 걸쳐서 이제 성폭행이 이루어졌다고 피해자가 주장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김은국 씨는 이제까지 2번째 성폭행, 그러니까 호텔에서 있었던 성폭행에 대해서만 뭐 술이 취해서 잠이 들었는데 눈을 떠보니까 옆에 여자가 있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그다음 2번 다 성관계를 가진 사실이 전혀 없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 피해자 여자 쪽에서는 2번 다 강제로 성관계를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서로 너무나 정반대지 않습니까? 하나는 성관계를 가졌다. 하나는 성관계 자체도 한 사실이 없다고 하기 때문에 이제 그 부분에 있어서 누구의 진술이 신빙성이 있느냐. 그리고 만약에 뭐 성관계를 정말 한 사실이라도 있다고 한다면 김은국 씨의 진술에 이제 신빙성에 굉장히 문제가 있어서 불리해질 것이고 성관계 자체를 가진 적이 없다고 한다면 이거 자체는 이제 범죄 성립이 될 수 없는 거죠. 앞서 들어가면서 이제 몇 마디를 하는 내용을 보면은 이제 무혐의를 입증할 증거물이라든지 증인이 많이
있다 이런 언급도 했어요. 어떤 네, 부분이 좀 그렇습니다. 쟁점이 될 것 같습니까? 일단은 뭐 김은국 씨가 주장한 것처럼 그 뭐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나 그리고 지인들의 그런 뭐 연락을 받은 내용들이 좀 있다라 그래요. 그러니까 예. 김은국 씨의 주장의 그 근본 취지는 이 여성이 돈을 목적으로 나에게 접근했다라는 거거든요. 예.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본인이 아니라 이제 지인에게도 투자를 하라면서 돈을 요구했던 그런 문자 메시지를 다 갖고 있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물론 뭐 검찰에서 사실은 이런 성폭행이라든지 이런 성범죄가 있었다라는 그 증거를 정확하게 찾아내야 되긴 하겠지만 네. 그 김은국 씨 나름대로도 일단은 적극적으로 그렇게 증거를 제출을 한다라고 한다면 검찰에서도 그 진술의 신빙성을 가리는 데 있어서 분명히 도움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김은국 씨 입장에서는 본인이 가지고 있는 그 문자 메시지 증거들 그리고 필요하다라고 한다면 지인들의 뭐 연락처를 제공해서 지인들도 충분히 참고인으로 조사를 받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일단은 이게 굉장히 명확한 증거도 없고 양 당사자의 평행선을 달리는 주장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입증이 굉장히 힘든 부분이기는 하지만 어쨌든 이번 경찰 조사를 받고 나면 어느 정도 좀 가닥이 잡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오늘 경찰 조사에서는 지금 그 보험 설계사 그 건하고 이제 지인의 어떤 폭로 이 두 부분이 있는 것. 네, 다 그렇습니다. 조사를 받습니까? 우선은 그러니까 예. 첫 번째 이제 고소 피해자가 사건. 있고, 예. 네, 그렇죠. 그다음에 두 번째 이제 폭로자가 있는 것인데요. 예. 첫 번째 사건만 일단 고소가 접수가 된 상황이기 때문에 예. 그 부분에 대해서만 일단은 조사가 이루어지고요. 예. 두 번째 사건 같은 경우에 아직 사건화가 되지 않았고 그리고 사건화가 된다라고 하더라도 이게 2002년, 2006년에 발생한 사건이기 때문에 예. 사실상 이 부분에 대해서 좀 형사처벌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예.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김 변호사님 보시기에는? 아니 근데 이걸 뭐 예측이 굉장히 조사를 해봐야 힘들어요. 되는데, 네, 조사를 해봐야 하는데 약간 뭐 피해자 측에서도 좀 의문이 있는 점이 있죠. 네. 왜냐하면 처음에가 2016년 11월인가 그때는 김은국 씨가 아는 지인의 식당에서 이제 술을 먹고 그다음에 이제 거기서 술에 취해서 이제 당했다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 그 이제 중간 가해로 볼 수 있는데 예.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이제 호텔서 불러서 갔고 통화를 해서 갔고 그때도 뭐 술에 취했는데 그 분명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손을 잡고 끌고 갔고 그건 CCTV에 있을 것이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김은국 씨는 술 취해서 자다 눈을 떠보니까 옆에 여자가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한 가지 사실을 들고 서로 정반대적인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제일 중요한 부분은 그럴 것 같아요. 일단 우리가 성폭행과 관련된 거에 있어서 범죄가 되냐 되지 않느냐는 첫 번째 이제 성폭행이 있었다고 주장을 하잖아요. 그럼 그 이후에 김은국 씨와 관계가 어땠느냐가 중요하죠. 네. 만약에 성폭행을 당했다고 한다면 서로 사이가 좋을 수는 없잖아요. 네. 그래서 그 이후에 서로 받은 문자 내역이랄지 그 둘의 관계를 이제 어떤 사람들이 증언을 해주냐에 따라서 네. 성폭행 당한 피해자로서 볼 수 없는 행동을 피해자가 했다고 한다면 예. 그건 범죄가 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고요. 예. 그 이후에 뭐 다른 사람과 상담해서 내가 당했다 그러면서 김은국 씨를 예, 굉장히 예, 멀리하고 그랬다고 한다면 예. 또 김은국 씨에게 불리한 상황이 올 수 있는 거죠. 예. 지금까지 김광삼 변호사, 양재민 변호사 두 분 수고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